중국 중심으로 좀 위안화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위안화 국제화거든요.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건데요. 이거 만들어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경기 관련주 그것도 요새 많이 고평가됐다, 지금 저평가 얘기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기 회복 사이클이 머지않아 선행지수가 증가하고 올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기자동차, 자동차, 철강이 상대적으로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중 차원에서 물론 그런 주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런 경기 국면에서는 그런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시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네요? 예, 저는 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네. 만약 7, 8월이라면은 80% 이상을 주식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채권이나 좀 사든지 아니면 금. 네.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같이 하락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금가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을 나머지로 사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디지털 골드라는 비트코인은 좀 어떨까요? 네, 저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사면은 네. 하루 종일 거래되고 주말도 거래되니까 좀 봐야 되고서 그럽니다만은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요. 달러 가치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거나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 3분기부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 금리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금 달러 가치가 지금 아직도 저는 고평가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달러 가치 하락하고 미국 금리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금 가격이 오른다. 두 가지가 똑같아요. 네. 달러 지수하고 미국 금리의 역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조건이 충돌하면 금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탄력성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좋죠. 네. 근데 저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아까 제가 한 10% 안팎 금 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에 좀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예. 많아도. 교수님, 그 달러 패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달러 패권이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건가요? 어떤 또 방송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달러가 흔들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잠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달러 역할이 계속 축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우선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가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해결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2011년 8월 달에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 미국 국가 신용도를 한 단계 떨어뜨렸거든요. 그때 미국 연방정부 GDP 대비 국가부채가 98%였어요. 그런데 지금 120%가 넘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대순부채도 지금 6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 경제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도 2000년에 달러 비중이 애완 보유액 중에서 달러 비중이 71% 작년에 58%로 줄어들었고요. 많이 줄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중심으로 좀 위안화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달러가 편리함의 상징이었어요. 달러만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상품도 수입하고 금융상품도 살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이란하고 북한을 달러 사용 못하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를 사용 못하게 다 동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가 위험 요인도 될 수가 있구나.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은
달러 사용 못할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는 네.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러시아는 달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중국과하고 거래해서 뭐 전부 위안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밤새 고민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국제 무역거래에서 달러만 사용해야 되는가? 위안화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자기네 통화 헤아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브라질 이제 무역거래에서는 위안화나 헤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물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좀 건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렵지만 사우디도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면서 위안화를 받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위안화 사용이 더 늘어나고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있어요. 그 지난 3월 보니까요. 중국의 무역거래 중 49%가 위안화거든요.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중국이 무역을 하는데 예. 49%가 위안화예요? 예. 와. 47%가 달러였었고 오.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요. 우리 기업한테 중국이 상품을 수입해 가면서요. 달러 안 주고 위안화를 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우리 기업들 그거 받아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분명히 기축통화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역할이 서서히 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무역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이 서서히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모순이 없나요? 지금 뭐 모순이 있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2008년, 2009년에 미국이 어려울 때 중국 경제가 9 내지 10번 성장했거든요. 2009년, 2010년. 그래서 그때 미국이 어려운데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니까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튼튼한 버팀목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9 내지 10번 성장해서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 은행이 부실해지죠. 구조조정 한번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집값 엄청나게 올랐다가 거품이 붕괴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IMF 처방에 따라 굉장히 빨리 구조조정을 했죠. 근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할 때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구조조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요. 앞으로 잘해야 4 내지 5% 뭐 중성장 시대에 접어들 겁니다. 계속 좀 구조조정을 해가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그 위안화의 경쟁력이 좀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나 보네요. 위안화를 자기들이 계속 쓰니까요. 쓰니까요. 네.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 달러를 국내로 들어오면 위안화로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통화 증가율이 많이 늘어나고 물가도 많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경상수지가 GDP 대비 1% 안팎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달러가 중국으로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달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거를 가지고 미국 국채도 사고 그냥 우리 상품 수입하면서 달러를 줬는데요. 이제 과거처럼 중국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위안화 국제화거든요.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건데요. 만들어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브라질에서 원자재 수입하면서 위안화를 줘버리고 우리에서 상품 수입하면서 위안화를 줘버릴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위안화 사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달러 거래는 줄어들고요. 그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엄청나게 큰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큰 도전이죠. 네, 그렇다고 중국이 뭐 패권국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패권국가 되려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국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세계를 이끌어갈 주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국이 세계 패권국가 된 거는 시장을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였어요. 미국은 법치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였죠. 근데 중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주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도 시진핑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자기네식 공산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음. 이게 중국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음. 그래서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는 될 수가 없는데 경제적으로는 계속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면 44%였는데 18%까지 늘어났어요, 작년에. 아마 2030년 가면은 거의 미국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그러면 중국 비중이 그렇게 늘어나면은 위안화 사용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달러 사용 비중은 줄어들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게 앞서서 이렇게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미국,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이렇게 10년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10년은 중국도 그렇죠. 포함된 이머징. 예, 그렇습니다. 아,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아. 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요. 작년에는 달러만 강세였는데 네. 올해 보니까요.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다 조사하고 갔습니다. 네. 달러만 약세입니다. 올해 내년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네. 유로화 강세. 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면요. 이게 유로가 올 연말에 1.12, 내년 말에 1.15.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올 연말에 지금 7.1이거든요. 위안화가. 네. 6.75, 내년 말 6.5. 네. 그다음에 엔이 지금 140원 근처인데 올 연말에 127, 내년 말 120. 올해 내년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달러만 약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킹 달러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달러만 강세했는데요. 외환 시장이 올해 내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국 주식 온리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교수님 그 미중 갈등이 되게 격해진다고 하는데 무역 거래량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이 네. 한마디로 중국처럼 상품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2020년에 미국의 대중무역 수지 적자가 3,829억 달러였고요. 네. 2021년에 3,540억 달러였습니다. 예. 무역 전쟁했죠. 중국 상품에다 관세 부과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이 어메리칸에 치고 있죠. 미국이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생산한다고 소비하다고 그러는데요. 중국처럼 상품 싸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군요. 예. 그 미국이 그런 상품 생산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미국,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죠.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미국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미국이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을 계속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참 그냥 겉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요. 예. 그게 참 그러니까 막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왜 관심을 갖냐면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예. IRA나 뭐 반도체 칩 이런 거 법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입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니까 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진짜 실제적으로 돈이 오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과연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는 건지라는 의문점이 들면 이게 투자를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중국이 아직도 세계 생산자 역할을 하거든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지금 중국처럼 상품 싸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도 가끔 뭐 시험 삼아 공부하기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데 들어가서 주문해 보거든요. 네. 정말 쌉니다. 그리고 그 싼 상품이 저한테 운송비 하나도 부담 없이 와요. 시간은 좀 걸리죠. 품질도 괜찮은가요? 품질 괜찮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전기 면도기를 한번 사봤거든요. 네. 쓸만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아침에 제가 학교 근처에서 스포츠센터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한번 사봤어요. 15,000원이에요. 얼마나 쌉니까? 몇 년 쓰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정말 많은 상품이 있어요. 정말 쌉니다. 네, 제가 강화도에서 여러 농사일도 하고 있는데요.
공구, 웬만한 공구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정말 쌉니다.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아직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가까우니까 또 되게 혜택도 클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막 중국을 또 너무 배제시키거나 중국 투자하면 안 된다. 중국에 약간 선입견을 갖고 막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대중 무역 수지 흑자를 보면요, 뭐 올해는 적자로 돌아섰지만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요, 우리나라 통관기준 무역 수지 흑자 중 약 90%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없어요. 거죠. 근데 무조건 감정적으로 예, 중국 뭐 역사적으로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중국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뭐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을 챙겨야 되죠. 아, 우리나라 참 그 사이에 껴가지고 참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건 약간 외교적인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애교를 잘해야 되죠. 외교를 잘해야 돼.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 GDP에서 비중이 축소되는 나라가요. 일본이 제일 많이 축소됐죠. 일본이 94년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였어요. 근데 작년에 4.2%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미국 36%까지 갔다가 25%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평균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2.0까지 갔다가 지금 1.7로 축소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친한 나라가 우리,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친하죠. 세 나라 공통적인 특징이 세계 GDP에서 비중이 축소되는 나라예요. 늘어나는 나라가 중국이죠. 인도죠. 아세안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저 애교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애교는 정말 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요. 정말 저 애교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 러시아나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쪽만 바라보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은 완전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난 10년만 보면 진짜 미국이 너무 좋았는데 그 경험만 있으면 거기에 매몰될 수 있는데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좀 넓게 봐야겠네요. 예, 예.